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파헤치고 분석하는 토요일 시사토크 토요 랭킹쇼 한정현입니다. 4월 둘째 주 채널A와 동아일보 기사 가운데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는 사건, 사고가 많았고 관련 키워드들이 이렇게 상위에 랭크됐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다리 위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다리가 무너질지. 지난 5일 일어난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어제 사고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했고요.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등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대표곡 밤안개로 잘 알려진 가수 현미 씨, 향년 85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오는 11일까지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치러지는 고인의 장례에는 후배 가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상위 키워드 가운데 토요 랭킹쇼가 선택한 첫 번째 한 랭킹 보시겠습니다. 바로 김기현입니다. 지지율 하락 속에 치러진 지난 5일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당대표의 지역구인 울산에서 민주당 최덕종 후보에게 남구의회 의원직을 빼앗겼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내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윤재호 후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상황실장의 자세로 원내대표를 수행하겠습니다.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상규 채널A 해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의 윤재욱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쟁을 벌였던 김학용 의원에 비해 다소 열세란 분석도 있었지만 이를 뒤집고 20표 이상 차이로 낙승을 거둔 겁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윤재욱 의원은 어떤 인물입니까? 일단 경찰 출신입니다. 네.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경찰대 1기 출신인데요. 당시에 수석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예. 그리고 경찰 쪽에서는 아마 정보계통에서 오랫동안 경찰 생활을 했고, 지금은 이제 대구 달성 이쪽 지역에서 3선을 한 의원입니다. 네. 예전에 이제 그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를 해서 당시 협상력도 있었고, 지난 대선에서는 이제 상황실장을 이제 경임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진중하고 또 입이 무겁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번 원래 이 선거 같은 경우는 김학용 의원이 이제 4선이고 윤재욱 의원이 이제 3선인데 예. 당초는 이제 수도권에 김학용 의원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우세를 했습니다. 예, 그랬었죠. 근데 표 결과를 보면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의석수가 이제 TK와 PK 영남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네. 지난 21대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상당히 참패를 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제 내년 총선을 딱 1년 남겨둔 시점에서 영남권 의원들의 어떤 자기들 어떤 이기주의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좀 강하게 작동한 게 아닌가. 네. 결국은 총선의 어떤 전반적인 당의 총괄적인 어떤 전략보다는 결국 자기의 공천, 그다음에 자기 지역의 어떤 이 원내대표 이런 중심으로 해서 표가 좀 결집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우려론이 나오고 있는 배경도 예. 모든 당 대표와 그다음에 이제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가 전부 다 영남 일색이다 보니까 당의 어떤 다양성이라는 측면들 그리고 이 수도권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다음에 이 의석이 수는 수도권이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네. 과연 여기서 그럼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 숙제를 좀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윤재욱 원내대표는 일성으로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박상규 의원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현재 의석수만 보더라도 상황이 녹록치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69대 115석이고요.
범야권의 의석은 180석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처음으로 행사했는데 지금 그랬죠. 민주당은 간호사법, 방청법 개정안을 이미 본회의에 회부해놓고 있고 또 노란봉투법도 직회부를 예고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다시 표대결이 벌어질 것이고 그럴 경우에 물론 현재 의석으로는 뒤집을 수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계속해서 표대결이 벌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거부권 행사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이고 전국은 총선이 지금 딱 1년 정도 남아 있어요. 네. 계속해서 이런 극한대치 전국으로 흐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구 출신의 이 윤재옥 새 원내대표가 맞이할 어떤 민심의 무게라는 게 일단은 의석수와 국회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내느냐. 그래서 뭐 투쟁이니 뭐 여당이 그런 말 써도 안 되겠지만 계속 하는 얘기가 협상력, 전략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야당과의 협상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고 그것을 잘 해내는 것이 1차적인 이 새 원내대표의 목표다. 이런 점을 강조한 그런 말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께서도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은 국민의힘 새 원내 사령탑에 윤재옥 원내대표가 뽑히면서 지도부의 친윤, 영남 색채가 한층 더 강화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마디 했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대통령은 지역적으로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 충청권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네. 지금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김기현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울산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정책위 의장도 그 진주 출신이시고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지금 윤재옥 대표가 다른 데도 아니고 그 영남에서도 TK 한복판 대구 달서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다른 사람도 아닌 지금 대구시장을 하고 있는 그 홍준표 시장 입에서 나올 정도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윤재옥 대표가 되셨으니까 지금 대외적으로는 이제 협상력 잘 발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대내적으로는 어쨌든지 간에 대통령 참 보필해서 조직력을 갖추겠다 이렇게 그 포부를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총선이 딱 1년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 1년 동안에 임기도 그때까지는 할 테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이제 윤재옥 그 신임 원내대표의 정치적인 미래까지도 달려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당 원내대표 앞에 놓인 최대 과제, 물론 내년 총선이겠죠.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당보다는 야당에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니까는 여당 다수 당선보다는 이제 야당이 다수 당선되는 것을 지지한다 이런 것인데요. 최진봉 교수님, 이런 민심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이번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합니다. 물론 네. 개인 지역구의 의원들에 대한 평가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국민들의 정서나 여론 자체가 대통령이 2년 동안 이제 집무를 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최근에 여러 가지 한일 정상회담 관련된 문제나 여러 가지 설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을 볼 때는 이제 지금부터 총선 때까지는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만약에 정권에 대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회초를 좀 드려야 되겠다 판단된다면 그 선거에서밖에 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아마 총선에서 뭐 여당에 대한 심판도 있겠지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따끔한 회초리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좀 강해지다 보면 이런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부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지역에 갖고 있는 개개 의원들의 능력도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정부에 대한 심판이 강하게 되면 지금의 이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서 국민의힘이 좀 더 이 부분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사실 이번 주에 있었던 4.5 재보궐선거에서 성적표가 좀 뼈아프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보면은 울산에서 최덕정 민주당 기초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울산은 또 김기현 대표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박상규 의원님, 이런 것도 최진봉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기서 지목해봐야 될 게 저는 네. 울산의 두 군데, 울산 남구 말씀하신 대로 앵커가 예. 최덕종 후보가 이긴 곳은요. 울산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아주 핵심적인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바로 옆 지역구입니다.
이게 기초의원 선거지만 저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예. 울산 교육감에서는 표 차이가 뭐 200표도 안 났다고 하지만 넘겨줬잖아요. 예. 울산에서 교육감, 교육의 주도권이 민주당에게 넘어간 셈이고 이걸 잃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주 을 지역구는 물론 승리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5위를 했어요. 그리고 지지율이 8.5%입니다. 네, 그랬죠. 대통령의 지지율에서 4에서 5%가 오히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호남이 결국에 가서는 뭐 여기서 뭐 당선자를 내니 안 내니 이것도 중요하지만 비례도 있고 또 전체 총선의 구도에서 볼 때 호남을 떠나서 수도권에 사는 호남 민심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네. 야 저렇게 한 자릿수 지지율로 주저앉으면서 5등을 해 집권 여당이 후보를 냈는데 5등을 했다. 이런 부분을 좀 그 뼈아프게 생각하고 뭔가 여기서 반전의 계기를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지 청주에서는 이겼잖아. 나에게는 다 계획이 있어. 이런 식의 생각이 전파되는 거 이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여당은 지도부 자체도 그렇지만 이번에 좀 저 결과를 잘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정광훈 목사와 선을 그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전 목사 측에서 책임당원을 우리 당원에 많이 집어넣었다고 해요. 내부 경선 때마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전수조사회가 책임당원 정리를 해야 돼요. 2019년 공천 과정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과 요구를 하고 좀 밝혀줄 수 있습니까? 과도한 공천 요구를 하는 거죠. 많은 당원들을 우리 당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들어오지는 않고 사람을 들여보냈어요. 그러니까 더 비겁하죠. 정광훈 목사를 축출해내야 된다. 네, 축출해내야 된다. 이렇게 정광훈 손절론이 나오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정광훈 목사와 국민의힘 관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광훈 목사 측은 또 자유통일당이라는 별도의 당을 만들고는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지난 경선을 앞두고 그 정광훈 목사가 추천하는 분들이 많은 당원들이 입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경선에서 실제로 영향력을 일정 정도 행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내에서 정광훈 목사가 그냥 어떤 전체 보수 진영의 한 부분으로서 작동하는 거하고 실제로 지금 여당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하고 이거는 굉장히 좀 중대한 문제 같다. 특히 네. 최근에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 이야기라든지 예. 왜냐하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번에 아마 정광훈 목사 도움을 좀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교회 예배에 가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미국에 또 각도 하기도 하고 예. 다 그런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정광훈 목사의 영향력이 당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예를 들어 당 같은 경우에 지금 보수뿐만 아니라 이제 중도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강력한 보수의 어떤 그런 영향력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이 민주당의 개딸의 영향력하고 좀 비슷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아, 네. 너무 강성 지지층들이 너무 당에 직접적으로 좌우할 경우에 당이 휘둘릴 수가 있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당의 어떤 인선이나 경선 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해버리면 마찬가지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개딸들이 그런 영향 행사하듯이 그렇게 되면 이게 당의 중심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거기에는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제 홍준표 시장과의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떤 지난 선거 과정에서 관계 뭐 이런 것도 작동했겠지만 아마 이제 내년 대선 총선을 앞두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쪽 세력들이 총선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거 이건 좀 차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목소리가 있는 반면 한편으로 네. 보면 이 보수의 어떤 분열도 있을 수가 있다. 자칫하다가는 예를 들어서 이 보수의 어떤 강한 세력들을 만약에 멀리할 경우에 국민의힘이 어떤 면에서 보면 양쪽의 보수 내에서도 분열을 자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참 함께 하기도 지금 좀 그렇고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경선 지난 그 대표 과정에는 보면 사실 정광훈 목사 도움을 솔직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갈라졌거든요. 뭐 네. 50억 설 뭐 등등해서 소송전도 벌이고 있고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갈등이 있을 겁니다.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또 너무 가까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뭐 그런 딜레마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최근 국민의힘이 느끼는 위기감은 지도부의 이딴 설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보통 3.1절과
광복절 정도는 참석을 하거든요.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나른 기념일 내지 추모일인데 무조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공격하려는 자세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아,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예. 그러니까 2공기 먹기 뭐 이런 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예.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습니까? 당대표로서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스럽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당대표로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또한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무리를 빚은 사람에 대하여는 차후 자격 평가 시 벌점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부에 있던 설화에 김기현 대표 결국 엄중 경고하면서 공천 불이익까지 시사를 했는데 최진봉 교수님, 예. 이렇게 대표가 기강 잡기 하면은 조금 나아질까요? 나아질지 걱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제 나아져야 되겠죠. 근데 가능성이 있을 거냐? 약간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얼마나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근데 네. 지금까지 말을 보면 김재원 최고위원도 3번째잖아요, 저게. 아니 처음에 문제 터졌을 때만 해도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예. 그럼 본인이 조심을 했어야죠. 조심을 하지 않고 또 2번이나 연달아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도 논란이 되는 거고, 조수진 최고위원도 좀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깊이 생각하면 저런 말을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떤 반응이 될 거다 이런 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최고위원쯤 되면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결국 대안이 없이 즉흥적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이슈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하고 또 당내에서 대안을 좀 마련해서 발표를 해야지, 그냥 질문한다고 즉흥적으로 자기 생각을 그냥 얘기해버리면 그 자체가 국민들 볼 때는 너무 아니라고, 그리고 대책도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분들이 뭐 모르겠어요. 대표가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더 말조심할지 모르겠는데 불안한 상황이고 대표의 그립감이 그렇게 세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나 최고위원에 대한 대표의 장악력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겉으로는 가만히 있지만 속으로는 또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어서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조수진 의원은 뭐 아이디어 차원이라고는 했지만요. 그래도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또 정치인의 말의 무게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또 김의겸 의원, 국민의힘의 이딴 실언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양이나 수위 이런 걸 보면 조수진 1등, 2등 김재원, 3등 태영호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태영호, 김재원 이런 분들의 발언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극우 편향적인 시각을 반영을 했잖아요. 그분들이 원래 그런 분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 지지자들에 대한 구애 이런 걸 하다 보니 더 강경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네, 사실 김의겸 의원을 보면은 말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 의원이 이렇게 실언 순위를 매겼으니까요. 정혁준 변호사님, 그만큼 뭐 여당 상황이 심각한 걸까요? 여당 상황이 심각하죠.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당이 단순히 야당한테 뒤지고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지금 야당이 제대로 된 야당입니까? 지금 야당 대표가 계속 법정을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드나드는 상황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야당한테 뒤지고 있고, 그다음에 야당한테 뒤지고 있는 추세가 여론조사는 구체적인 그 넘버보다 숫자보다도 추세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성을 갖다가 해야 돼요. 아주 강한 야당이고 야당이 잘해가지고 내가 지고 있다. 그럼 그나마는 안 돼. 이렇게 지금 누가 봐도 참 이상한 야당인데 그런 야당한테 뒤지고 있다. 그런데 그나마 안심이 되고 조금 위안이 되는 거는 저런 김의겸 의원의 이야기가 조금 여당 입장에서는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김의겸 의원이 저렇게 실언과 관련해가지고 1, 2, 3등 그거 하는 게 이것도 뭐 또 잔기술 중에 하나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김의겸 의원은 이제 대변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뭐 저런 이야기 해가지고 가뜩이나 이제 어려운 여당에다가 조금 숨통을 틔워주는 게
그나마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그 위안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야당의 상황이 좀 비정상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인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민심 잡기에 나름 승부수를 던진 건지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270석 이하로 줄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발언에 대해 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의원 정수 축소를 약방의 감초처럼 꺼내 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의원 정수 조정이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 동안 전원위원회가 열립니다. 네. 이 전원위원회는 이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 의원들 한 100명이 나와서 토론하는 회의거든요. 네. 여기서 지금 정개특위에서 3가지 안을 냈어요. 이 3가지 안을 가지고 이제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는데 원래는 정개특위에서 이제 350석으로 의원을 늘리는 방안을 이야기를 했다가 많은 네. 문매를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300석으로 현행 유지하는 선에서 여러 가지 조합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하는 이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OECD 기준으로 국회의원 1인당 한 17만 명 정도를 이제 대표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많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한 14등 정도 되거든요. 이런 이제 논거를 제시하면서 의원 수를 더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저는 이 논리가 허점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증가수가 0.78명입니다. 예. OECD 최꼴등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10년 정도 되면요. 유권자 수가 지금은 40만 명 정도 신규로 들어오는데 근데 그때부터는 3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10년 뒤에는 20만 명으로 줄어들어요. 지금의 예. 출생률이 계속 갈 경우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구 숫자가 많이 줄어든다는 의미죠. 두 번째는 지금 이탈리아, 그다음에 이제 독일, 그다음에 여기는 의원 수를 감축을 했습니다. 30%를 감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 의원들이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다 민심을 아예 줄이자. 네. 그리고 지금 프랑스와 멕시코도 의원 정수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추세가 실제로 의원 수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본다면 저는 이 의원 정수를 300명 유지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16대 국회, 2000년도 16대 국회가 273석이었어요. 그때 왜 그러냐 하면 IMF 이후에 국민들이 이게 국회도 이제 좀 뭔가 책임 부담을 해라. 라는 그런 많은 요구가 있으니까 그때 지역구를 많이 줄였습니다. 네. 통합을 했거든요. 예.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인구수가 전체로 줄고 있는 상황에서 또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게 늘리자는 논리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줄여야 되는 게 저는 상식 아닌가. 네. 그렇다면 지금 의원들이 자기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지역구를 유지하고 있는데 예. 사실 지금 지방의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어떤 지역구는 5개 군을 합쳐서 1명입니다. 네. 지금 다음번에는 11곳이 더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레부터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저는 이 의원 수를 최소한 몇 명이라도 줄이는 것들. 네. 그게 국민들에 대한 성의가 아닌가. 본인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 결국 그 국회의 어떤 이 모습에 대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볼 거는요. 어제 온라인 사이트에서 화제가 된 사진입니다. 윤 대통령이 부산에서 만찬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보면요. 저렇게 검은 정장을 입은 분들이 쭉 서 계십니다. 그리고 가운데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저분이 바로 대통령이고 장제원 의원과 또 한동훈 장관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잡혔는데요. 자, 대통령실 이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사를 마친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여야 시도지사들은 인근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하면서 엑스포 지원 방안과 각 시도별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출신 시도지사들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야 없이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치가 여의도를 떠난 민생의 현장에서는 협치를 잘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자리였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박성규 의원님. 저 사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게 처음에 저게 나올 때는요.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하고 측근인 장제원 의원을 부산으로 불러서 뒤풀이 자리를 가졌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저게 SNS상에서 퍼졌어요.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 해명도 있었지만 정확히 저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부산 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단체장들이 전국에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김영록 전남지사, 야당 소속이죠. 제주도의 오영훈 지사 다 저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 점을 폭넓게 봐야 된다는 것이고 저 때가 이제 장소가 해운대인데 저기 그 보통 식당이에요. 큰 넓은.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원래 광안리에서 불꽃놀이를 하니까 그 건너편에다가 장소를 잡자 했는데 거기가 뷰는 좋은데 진입로가 좁고 주차장이 좁아서 시민들이 불편할 것 같으니 굳이 여기서 하지 말자. 그래서 다른 데로 좀 옮기자 해서 멀찌감치 떨어진 해운대에 있는 대중적인 식당으로 옮겼다. 자, 뒤풀이라는 말을 둘러싸고 술을 또 진탕 마신 게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식당 주인을 취재한 걸 보니까 각 테이블 위에 맥주, 소주 의례적으로 사이다 이런 게 좀 몇 병씩 놓였었고 건배주 정도 가볍게 있었다. 그래서 저 자리 자체가 무슨 측근 뒤풀이나 이런 거와는 무관했다. 이런 점을 설명을 했는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주장할 때 제가 볼 때는 폭넓게 모든 사실을 좀 알고 난 뒤에 주장을 하거나 이게 뭐 어떤 자리였다, 뒤풀이 자리였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 근거 있는 말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총선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 여당 내부 상황에서부터요. 또 여의도 협치 얘기를 꺼내든 대통령실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장소로 알려진 강남과 성남의 술집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나온 보도에서는 이들의 술값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뇌물을 받았다, 접대를 받았다는 데 대한 구체적인 이제 팩트, 사실관계가 이제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끈끈한 관계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강남에 있는 뭐 술집과 그다음에 이제 성남에 있는 이룸 사롱을 자주 이용을 했고, 특히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뭐 술을 뭐 한 번에 할 때마다 한 400만 원 가까이 술값이 네. 나온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술값을 전부 다 남욱 변호사가 이제 지불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사실관계가 나오고 있는 거죠. 즉 이들의 어떤 사업 관계를 위해서 이들이 함께 움직였다는 정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정진상, 김용은 일체 뭐 본인들은 뇌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그 전달했던 구체적인 근거들, 그리고 또 지난번 유동규 씨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가깝게 지내면서 술집에서 항상 이렇게 많이 먹고 했다, 접대를 네, 했다 그렇죠. 이런 사실을 공개한 바 있는데, 특히 검찰이 당시에 술집 관계자들을 이미 소환해서 이 관계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쳤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들이 서로 나눴던 문자, 자, 술값이 이 정도 나왔다. 이걸 네. 좀 계산해달라. 이런 어떤 문자까지도 다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 사람들 같은 경우에 밀접한 관계였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뇌물이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데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 뭐 그것들이 이제 아마 직접적으로 현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그런데 보면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술을 100번, 1000번은 마셨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이번에 보면은 뭐 술값이 400만 원 정도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는데 왜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은 걸까요?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향응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원래는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진상 씨가 작년 11월 19일 날 구속이 됐고요. 네. 12월 9일 날 이제 구속 기소가 됐고, 그 사이에 공판 준비 기일을 3번 거쳐가지고 3월 29일부터 공판이 시작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2번씩 해가지고 어제도 이제 3번째 공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혐의가 4개였는데 부패방지법하고 증거인멸 교사, 그런데 핵심은 뇌물죄였거든요. 그래서 뇌물을 한 2억 4천만 원 정도를 이제 돈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향응을 제외했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흥업소를 조사한 것은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 사람, 네 사람들이 다 의형제였기 때문에 네. 다시 말해서
그 김만배, 정진상, 유용 그리고 유동규가 같이 의형제였고 의형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맨날 이제 뭐 룸살롱 같은 데 가가지고 몇백만 원어치 뭐 1,000만 원어치씩 술을 갖다가 마셨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에 의해서 이제 밝혀지고 있다. 이 정도로 일단 검찰은 하는 것 같고 뭐 적절하게 하면은 이제 그 공소장 변경 통해 가지고 그 뇌물 추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뇌물죄. 네. 네, 뭐 이 술집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는 검찰이 아직 주장을 했고 사실 확인 관계에 있습니다. 자,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뇌물 혐의 재판에서는요. 어제 공판에서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 전 실장이 아내 계좌에 입금된 수억 원대의 현금을 놓고 공방이 오갔는데요. 검찰 쪽에서는 정 전 실장 부인 계좌에 출처가 없는 현금 수억 원이 장기간 입금된 내역이 있다. 이게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불법 자금의 일부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 전 실장 측은 이게 여러 가지 뭐 모친의 칠순잔치나 부친 팔순잔치, 장인 장례식, 부친 장례식 등에서 받은 그 부조금을 가지고서 현금을 가지고 ATM기를 통해서 넣은 거라고 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여기선 좀 어떻게 볼까요? 정 전 실장의 얘기가 신빙성이 있을까요? 지금 말하는 걸로만 들으면 그냥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내용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네. 저거는 만약에 돈이 만약 입금이 되면 그 돈이 예. 출처가 어디냐를 따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진관 실장 측에서는 모순의 칠순잔치, 뭐 팔순잔치 그리고 장례식, 그러니까 뭐 장인 장례식, 부친 장례식, 예. 축의금이나 부의금들을 모아놨던 걸 현금을 ATM기를 통해서 입금을 했다고 하니까 예. 이걸 반박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ATM기에 찍었으면 나올 거 아니에요. ATM기 언제 입금한 기록이 나오겠죠. 이제 그런 네네. 부분들이 어떻게 증명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만약 검찰이 반박을 하려면 거기에 이제 증거가 없다는 것을 반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법정에서 아마 치열하게 이 부분도 다투어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그 양측의 의견이 부딪히고 있어서 어느 한쪽이 말이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증거에서 누가 이기냐 하는 부분을 좀 지켜보는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상기 의원님. 근데 검찰은 이 돈이 아파트 분양 대금으로 쓰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도 양측의 공방이 아주 첨예했고 네. 검찰은 그 종전의 전셋집의 그 전세 자금을 현찰로 낸 건데 이 현찰로 낸 근거가 지금 안 보인다. 그건 도대체 어떻게 낸 거냐?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쪽에서는 뭐 별로 이렇게 해명이 명쾌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 자금을 낸 돈의 출처가 딱 악의가 지금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 부분은 출처 불명의 돈이 아니냐? 아니다. 이 돈은 뭐 다 근거가 있다. 지금 서로의 주장이 맞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사가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더 맞다고 보느냐? 출처 불명의 뭉칫돈이 어디서 나온지에 대해서 검찰도 지금 정진상 측도 뚜렷하게 정말 증거를 들이대지 못하거든요. 현찰로 변제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 현찰이 뇌물성 자금인지 정진상 씨 측이 옛날 일이라 뭐 근거를 댈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건 정당한 돈이다.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지 이게 이제 앞으로 남은 쟁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특히 어제 재판에서는요. 정진상 전 실장 측에서 뇌물을 건넸다라고 말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거죠? 그 두 가지 부분인데요. 하나는 예. 뭐냐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뇌물을 주러 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근무했던 당시에 그 본부에서 성남시청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때 이동할 때 이제 본인의 공무 차량 있잖아요. 그 차량을 네. 이용했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진술을 했는데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차량 운행 일지를 근거로 해서 검찰이 이 운행 일지를 보니까 그때 성남시청에 갔고 그랬기 때문에 뇌물을 전달했을 거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날짜가 언제냐면 2월 4일이거든요. 2013년 2월 4일인데 이 2월 4일 날 유동규 씨가 근무 상황 일지라는 걸 또 써요. 그러니까 차량 일지 말고 근무 상황 일지를 쓰는데 예. 근무 상황 일지에는 병가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2월 4일부터 14일 동안 요추 염자 등 병원 치료를 위해서 병가를 쓰겠다고 병가를 이미 신청해 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2월 4일 날 병가 신청하고 14일 동안 병가를 간 사람이 어떻게 2월 4일 날 차량을 타고서 성남시청을 가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성남시청 가서 거기서 뇌물을 줄 수 있냐. 이게 말이 안 맞는다. 결국
차량 일지가 나중에 조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원래 주장했던 부분과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신빙성이 없다. 차량 운행 일지가.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돈을 건넨 장소의 문제인데요. 예. 정진상 실장 전 실장의 아파트에서 돈을 줬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때도 잠깐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CCTV 없는 곳을 찾아줬다고 그랬는데 아파트 현관 입구에 CCTV가 있다. 이 문제도 문제를 지적했고 네. 또 하나는 그 진술에 보면 3, 4, 5 라인에서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만나서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디귿자 형태의 아파트 구조이기 때문에 아예 3, 4, 5 라인이 없다는 거예요. 출입구 하나밖에 없는데 그 얘기한 것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유동규 씨가 주장했던 돈을 줬다고 주장했던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네,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성남시장실의 CCTV가 가짜다. 이 논란을 관련해서 또 맞섰었는데요. 정진상 전 실장 측에서 소리도 녹음이 된다라고 했었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대국민 이제 사기극 중에 하나가 난 시장실에다가 CCTV를 뒀다. 그게 사실은 가짜 CCTV거든요. 전혀 뭐 음성이고 뭐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달려있기만 한 CCTV였고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시장님 안 불편하시겠냐 한번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정진상이 저거 안 된다. 작동 안 한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 작동되는 거고요. 시장실의 CCTV는 켜놓고 비서실 CCTV는 꺼놓나요? 그래서 원래 음성 녹음이 가능한 CCTV였던 건 같아요. 근데 음성 녹음 기능을 꺼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담당하지 않은 직원이나 그런 사람들의 진술만 가지고 과연 그 지금 변호인들의 주장을 검사 측에서 탄핵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네, 박성규 의원님, 이런 가운데 성남시장실에 CCTV를 설치했던 직원이 직접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고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CCTV가 아예 없었다는 것도 틀린 말이지만 그것 자체가 이 모형은 아니고 예. 녹음 기능만 없지 촬영은 되는 장비였다. 그걸 달아준 직원이 얘기를 한 것이어서 네.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절반은 맞고 또 절반은 틀리고 양쪽이 다 그렇게 또 된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저 자체가 오래전의 일이고 이걸 달아준 사람은 그게 아주 그냥 뭐 가짜 CCTV는 아니다. 다만 소리는 녹음이 안 되는 장비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검찰도 좀 머쓱해진 상태고 네. 그렇다고 이게 거기에는 그런 CCTV가 아예 없었다는 정진상 씨 측 주장도 이 말을 바꾸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재판 과정에서 과연 누구의 주장에 재판부가 손을 더 들어줄 것인가, 그리고 누구의 주장이 좀 더 근거를 제시하면서 타당성을 입증해낼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는, 근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서 상황을 좀 바꿀 만한 내부 직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달아줬다는 사람이니까 네. 이 부분은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어제 정 전 실장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 변호인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좀 거짓말을 좀 안 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들이 다 하나씩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상 피고인께서 본인이 작성한 보석 의견서 제출하셨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도 그 구치소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고 이 사건은 지금 그 기록이 4만여 쪽에 가깝습니다. 일부 기록 마치 대출 받듯이 받았다가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변호인과 그렇게 소통이 어려운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누는 방식으로밖에 진행할 수 없어서 변론권이 좀 침해되고 있으니 공평하게 그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 그 정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정 전 실장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일단 보석은요, 구치소에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인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형사소송법에 보석 관련해가지고 불허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죄증, 증거를 인멸할 염려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재판 관계자들, 뭐 피해자나 참고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으면은 그 보석을 허락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정진상 실장의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 교사죄예요. 네. 그러니까 정진상 씨가 유동규 씨한테 첫 번째 휴대폰 버려라 해가지고 버렸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유동규한테 거짓말 하라라고 이렇게 압박까지 했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본인도 스스로 그
10월 말에, 그러니까 11월 달에 구속이 됐는데 작년 11월 달에 10월 말에 PC를 갖다 교체하고 자료를 대량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사람 나가면 어떻게든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정진상 씨가 유동규한테 위해를 가할 듯한 그런 문자를 보낸 사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고인에 대한 그 위해 우려도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석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은 다음 달 11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 이 대표 관련해서 또 얼마 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부모 묘 훼손이 있었는데요. 흙주술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문중인 경주 이씨 관계자가 길을 불어넣어주려고 좋은 뜻에서 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6월 1일 날인가 그 선거가 됐잖아요. 그렇죠. 길을 보충해주면 더 나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같이 동행을 했던 거지. 생명기라고 하는 그것을 글씨를 써보니까 그 가중에서 기가 나온다고. 모든 사안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명동설이 또 하나의 웃지 못할 일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양심의 가책이 있어 하루하루를 쫓기며 살고 있기에 저주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네, 이 대표는 아기가 없으니 선처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그렇지만 당시 당 차원에서 수사를 요구하고 이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참 황당한 해프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서 SNS를 통해서 본인의 묘를 이렇게 훼손했다. 이게 뭐 흙주술이다. 뭐 흉매다, 뭐 매ung, 원래 매ung인데 흉매라고 뭐 이야기하기도 하고, 당의 이모경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입장을 밝혔고,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규탄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경북경찰청에서 전남팀을 수사를 했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밝혀진 걸 보니까 결국 이거는 이 당시 문중에서 이 직관인 85세 무형문화재 이분한테 부탁을 해서 강진에서 저 돌을 6개를 가져가서 거기다 생명기라는 글을 쓰고 본인이 주변에다가 이렇게 놔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게 이제 어떤 길을 불어넣어준다 이런 측면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문중 관계자들이 일단 다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도 5월 달 일입니다. 지방선거 있고 인 다음에. 그러면 지금 벌써 지금 한참 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발견해서 SNS에 올리기 전에 최소한 이 관련된 사람들, 친척이나 이런 분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여러 사람이 알 텐데, 그리고 이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놓았을 때는 자기들이 뭔가 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좀 뭔가 과시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걸 그냥 이야기를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당시에 이 이재명 대표가 이걸 올린 시점이 뭐냐면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그 바로 이후에 이걸 올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칫 어떤 뉴스의 중심을 좀 옮겨가기 위한 어떤 의도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밝혀지고 난 다음에도 문제는 뭐 선처를 해달라는 이 정도 이야기는 했는데 이거는 그분들한테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왜냐? 본인이 그렇게 주장해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해했고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걸 대응을 했고 근데 국민들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법에 따라서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은 보면 가짜 뉴스가 어떻게 진실처럼 국민들에게 알려지느냐.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이게 가짜뉴스 밝혀졌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그걸 아주 상징적으로 저는 대변해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1박 2일로 광주를 찾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이후 3개월 만인데 전남대 학생들과 천원 학식도 함께 하면서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천원학식 시작한 게 전남대가 제일 먼저 했다고 그래요? 천원밥상을 오히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오히려 이제 국자를 볼 위기가 더 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에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 지원금이 얼마냐요? 1,000원이요. 애기 저희는 한길동 전국 대학으로 다 함께입니다. 그거는 특정 대학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1,000원으로 했다고. 제일 지원을 많이 받는 대학.
사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네, 최진봉 교수님, 네. 이 대표 당직 개편하고서 찾은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호남 지역은 그래도 민주당이 어떤 텃밭이고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호남 지역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당에서 좀 더 기반을 확대하고 또 공고해야 하는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늘 이제 지지 기반에서 나오는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 홀대론이에요. 지금도 뭐 윤석열 대통령에서 TK 홀대론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호남 지역은 어느 정도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니까 조금 소홀히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과 인식을 갖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보다는 좀 더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또 그 지역의 뭔가 발전을 위해서 당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저기서 지지를 받아야 사실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아마도 이제 좀 더 공고하게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호남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호남 출신들과의 스킨십을 통해서 관계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요소가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새벽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장인상으로 일시 귀국을 했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6월 달 귀국 앞두고 잠시 들어왔는데 이낙연 전 대표 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뭐 말 그대로 돌발적으로 장인께서 돌아가셔서 그 사위로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부인과 함께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너무 정치적 의미를 크게 부여할 것은 없는데 6월 달에 어차피 들어오니까 기왕 들어온 김에 물론 충실히 장인상의 그 역할을 다 해야 되겠지만 곧 있을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제 좌파로 분류될 수 있는 박광원 의원이 이 출마를 선언해 놓은 상태고 사실 원내대표 경선은요 이번에 좀 친명계가 뚜렷한 후보는 나오지 않고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는 누군가를 자기 후보를 강력히 미는 것보다는 조금 좀 여유를 두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정치적인 해석 뭔가 뭐 대단한 일을 할 거다 이런 거는 좀 그렇고 상 마치고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그리고 돌아가서 6월에 이제 귀국 준비를 충실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보고 오시죠. 또한 현지 확인을 통해서 방사능 수치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인체에 축적되어지는 것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 또한 들었습니다. 준비가 안 됐던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지금 4월로 계획돼 있고 절박함 때문에 우선 현지 확인이 필요했고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게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쇼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대통령실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이제 수입이 없다라고 했지만 IAEA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현종 의원님, 지금 이 상황에서 일본을 방문한 야당 의원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태는 정말 철저히 과학적으로 일단 접근하는 게 우선 필요하겠죠. 예. 근데 지금 4명의 의원들이 가서 도대체 한 게 뭐냐? 지금 도쿄전력 가서 정말 주소지도 몰라서 다른 데 갔다가 이제 다시 도쿄전력 가서 들어가지도 못했고 또 의원들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또 일본 아주 극좌 계열의 그 공산당 당시 시의원만 만나고 왔어요. 그러니까 현지에서도 멀리서 그냥 한 번만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뭘 준비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국민적 비난이 있었고 내부 논란이 있었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불쑥 가서 그냥 저렇게 제대로 사람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온다. 당내에서조차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그렇게 질타를 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제대로 준비도 안 돼 있고 간 목적도 지금 분명하지가 않고 저렇게 와서 그냥 사진 찍히고 본인들은 했다는 것만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저렇게 가서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야당의 행보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청부살인하신 거 인정하시나요? 이경우 씨는 왜 만난 겁니까? 이경우 씨한테 착수금 주고 성공보수 약속하신 거 아세요?
몇 명이 사주했습니까? 애초에 목적이 살해뿐이었나요? 네, 지금부터는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모시고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정혁진 변호사께 좀 여쭤볼게요.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 이 피해자가 끌려가는 모습을 CCTV로 봤었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큰 충격에 빠졌었는데 이번 사건 배후로 지목된 부부들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이제 점입가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처음에 예. 이제 이름이 다 밝혀졌으니까 네. 그 이경우조차도 범행을 갖다가 부인을 했었어요. 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모든 걸 다 그 지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 뒤에 실질적으로 돈을 준 사람이 있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게 네. 이제 유모 씨 부부인데 4천만 원을 그 이경우한테 돈을 내려줬고 그 4천만 원의 또 일부가 행동대원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한테 이제 돈이 갔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왜 그 유모 씨 부부가 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그 돈을 갖다가 줬느냐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코인과 관련해가지고 그 시세 조작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그 유 씨 부부 사이에 민사적인 그 고소와 또 형사적인 고발까지 여러 가지 이제 얽힌 그 감정들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나오는 이 사진들은 보면요, 이 여성을 납치하는데 가담했던 그 3명입니다. 저렇게 얼굴과 이름이 밝혀졌고요. 자, 그러면은 이용혁 교수님, 이번 납치 살인 사건 여러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 피해자와의 관계를 얘기하자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다소 좀 복잡한 뭐 관계입니다만 네.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6명의 공범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가장 핵심적인 것은 누가 결정적인 사주를 했느냐. 지금 그 유 씨 부부로 현재 경찰은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지금 남편에 해당되는 유 씨가 어제 구속이 됐는데 또 오늘 아침에 부인 황 씨 역시 체포가 됐습니다. 그 상당 부분 아마 증거와 구술 증거가 확보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예. 이 2명이 이른바 청부 살인을 실질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겠는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와 같은 범행을 현장에서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미행하고 결정적인 이른바 그 폭행 행위 또는 지금 사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네. 뭐 주사기로 한 것인지 질식사인지 행동에 옮긴 이 사람들이 현재 3명으로 일단 보고 있는 거죠. 이 씨, 황 씨, 연 씨 그리고 이것을 중간에 가담을 했다가 어느 순간에 그만둔 이모 씨 이렇게 네. 그 4명이 지금 얽혀져 있는 것인데요. 요약하게 되면 근본 그 동기 자체가 무엇인가 피코인과 관련된 시세 조정에 있어서 상당 부분 손해를 보거나 또는 더 이익을 보려고 했는데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방해를 하다 보니까 2가지 목적이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네. 바꿔 얘기하면 손해를 회복하려고 하는 목적 또는 이 과정에서 무엇인가 원한을 산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결국은 6명의 공범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좀 복잡한 게 유 씨 부부와 피해자와의 관계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자, 이 사건은 일단 이 코인 우리가 붐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이제 후유증의 어떤 저는 현상으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 유 씨 부부가 이제 코인을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조정을 해서 시세를 높였는데 문제는 여기에 조폭들이 많이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코인이 이제 갑자기 이제 그 값이 떨어지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쪽에서 상당히 컴플레인을 많이 이제 불만을 토로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위협을 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피해자인 이 피해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문제 제기를 했고 특히 이제 이 그 황 씨, 유 씨 부부가 이게 코인 떨어진 게 사실 이쪽 피해자들 이 사람 때문이다. 네. 이 사람 때문이라고 이제 책임을 그쪽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피해자에 대해서도 자꾸 이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중국에 있는 교도소인 사람들을 불러서 뭔가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 위협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 어떤 조작 자체를 피해자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하니까 모든 어떤 코인의 이 추락의 책임을 피해자한테 돌리면서 이게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황 씨 부부가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피해자를 어떤 살해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씨, 범행 일체를 부인했지만요. 유 씨와 피해자 A 씨 관계가 틀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증거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충분히 가능하고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네.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 그 유 씨의 그 부인인 황모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피해자 때문에 시세 조작이 안 된다. 이걸 네. 내가 조작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시세 조작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말이 씨가 됐는지 이런 범죄까지 이르게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범죄가 그냥 단순히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미리부터 계획적으로 그 조작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고 이걸 통해 가지고 또 추가적인 증거들이 많이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용익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유 씨 부부의 부인인 황 씨가 구속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수사를 통해 돈이 오간 이유나 혐의 등이 금방 밝혀질 수 있을까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완강히 부인을 하고 있죠. 체포가 됐네요. 구속이 아니라. 네,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그 48시간 이내에 또 구속영장이 신청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만 예. 어쨌든 이 사건에서 규명해야 될 부분은 크게 세 가지 덩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첫 번째는 정말 강도 살인 교사를 한 것이 맞는지 여부. 바꿔 얘기하면 4천만 원을 건네주고 받은 시점이 사실은 2년 전쯤이란 말이죠. 예, 시차가 있네요. 네, 시차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가의 여부. 왜냐하면 당사자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죠. 이것은 채권 채무 관계에 불과했지. 나는 이러한 살인과 관련이 없다.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6천만 원을 요구를 한 것으로 봐서는 물론 합리적 의심이 가긴 합니다만 이것이 나는 살인하고 살해를 하고 하는 것도 난 몰랐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관한 입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 주범에 해당되는 지금 이 씨가 일정한 자백을 했는데 이 자백의 내용이 이것을 보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또 다른 부인을 하는 것인지 따라서 강도 살인에 대한 혐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이 여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그렇다고 봤을 때 유 씨 부부 이외에 다른 배후 세력 다른 사주를 했던 인물들은 없었던 것인지 함께 또 다른 사람들이 관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2021년 전후해서 예. 코인과 관련돼서 사실은 이 씨가 피해자와 같은 소위 말해서 관심을 가져서 일정한 또 행위를 했단 말이죠. 그때는 또 주위에서 주변에 지원하는 인물들이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번에 유 씨 부부 이후에 제3의 조력 세력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 여부 예. 그리고 제일 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것, 사망에 대한 경위, 즉 어떠한 역할을 누가 했고 사망 시점은 어떻게 돼 있고 과연 사망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이와 같은 세 가지의 그 수사가 하나의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수사 내용이 나오면은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집중력이 향상된다면서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마약을 탄 음료수를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마약 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넨 이른바 실행주는 4명이었는데 저는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이 4명이 준비한 마약 음료 100병이었고 현재까지 음료를 마신 피해자 7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마약 음료를 건네는 범죄가 있었다는 게 사건의 충격을 더해주는데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상상하지 못한 일에 애들도 대비 못할 것 같아요. 낯선 사람이 말을 걸고 하면 무조건 피하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실이라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현실이 너무 무섭고 이런 상상하지 못할 범죄들이 온다하니까 그 슬픈 현실이지만 대비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걱정 많이 됐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 절대 마시지 마라. 대치동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생각 못하다가 대학가에서도 알게 모르게 포장을 예쁘게 한다거나 그러시는 캔디류라든지 이런 게 퍼져 있다는 게 있으니까.
네, 보면은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건넨 것에서 그치지 않고 또 가족까지 협박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용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고 음료 안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은 몰랐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러면서 음료는 택배로 받았고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부모들은요, 조선족 말투로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현종 교수님, 이게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같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돈을 갖다가 뭐 누가 이제 자기 친척이나 그다음에 아들이나 뭐 자녀들이 이제 해서 그걸 이제 전화로 해서 이제 돈을 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건 마약 피싱 같은 의미가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는 두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마약을 이제 하면 마약이 중독이 되잖아요. 그다음 중독이 되면 계속 구매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보니까 이 마약을 이제 처음에 음료를 주면서 저 집에 뭐 부모님 전화번호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전화를 걸어서 저 자녀가 마약에 이거 했다, 이거 신고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제 보면 지금까지 했던 수사 결과를 보면 일단 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마약 음료를 줘서 그 마약 음료 부모한테 협박을 해서 지금 이 돈을 뜯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움직임이었고, 저는 참 이런 신종수법이 어떻게 이렇게 학원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렇죠. 더군다나 그 매개가 지금 마약이라는 것들,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이 굉장히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 가격도 많이 싸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게 접근하고 있었지 않겠는가. 그동안 이 마약 수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좀 이게 허술해지면서 이런 범죄까지 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마약 관련해서 학교 안팎을 파고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작년에 마약 사범으로 단속된 청소년이 50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 실질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예. 마약류 범죄 개수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개수가 20을 넘어가게 되면 이게 아주 통제가 곤란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우리나라가 2012년도에 18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35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18년도에 대검의 강력부를 폐지를 했어요. 그다음에 2020년에는 마침내 대검에 마약과가 있는데 그 마약과까지도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마약 범죄는 이렇게 늘어나고 마약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에 대한 그 대처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같이 그 젊은 사람들이 귀한 때가 없어요. 그런데 저 마약을 누가 합니까? 저희 같은 뭐 50대, 60대 사람들이 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그렇게 귀한 젊은 사람들이 그중에 또 상당수가 마약에 찌든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대로 된 대책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윤 대통령은 마약 사범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주문을 했습니다. 수사도 일선 경찰서가 아닌 서울경찰청으로 이관이 됐는데요. 김은혜 홍보수석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 보도를 접하고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마약의 생산,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광역수사대로 이관하여 그 배후까지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과도 충분히 공조를 해서 뿌리부터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시한 그룹이라든지 이 부분을 지금 추적 중에 있습니다. 네, 이용혁 교수님, 보면은 이번 수사에 뭐가 중점이 될까요?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은 과연 이 그 마약용 음료수가 출처가 어디 있냐, 네. 누구로 인해서 전달이 되어 있느냐, 이른바 그 배후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이것은 그 보이스 피싱의 점조직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본다면 지금 수거책이라든가 그 말단 조직을 검거한들 그 배후에 있는 계획 세력들은 사실상 중국의 협조가 없이는
성공적인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상도 가능하고요. 더군다나 가장 심각한 것은 이른바 퐁당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스 피싱하고 결합된 형태의 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표적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상당한 범죄의 진화 발전이 있었고 이것이 마약의 이권까지 우리나라도 결국은 번질 가능성을 제시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에서 예. 지금 척결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유입을 어떻게 했는지 이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죠. 최근에 몇 개월 사이에 보게 되면 이른바 바디 패커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 바디 패커라는 개념 자체는 이른바 여러 종류의 마약을 스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식용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통과를 했던 거죠. 그런데 네. 그것이 사고로 인해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각이 됐는데 발각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도 무사 통과가 됐고요. 또 예. 이른바 지게꾼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항구를 통해서 비행기를 통해서 지금 곳곳에 이렇게 차단을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검거뿐만이 아니고 이 차단을 막는 것도 함께 있어야 되고요. 수사가 또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것은 마약 사범의 재활을 막는 이런 치료 인프라가 상당히 현재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러한 공급을 차단하는 것 못지않게 수요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인프라의 구축이 지금 수사 못지않게 동시에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마약 얘기는 여기에서 접어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학교 폭력 소송을 맡았다가 재판에 나가지 않아서 패소한 사실이 알려진 권경의 변호사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저는 사실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가 나가질 않아가지고 또 이렇게 패소하는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저도 거의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재판 한번 안 나간다라고 해가지고 네. 재판부에서 그냥 패소 판결을 내리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 변호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참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는 직원들이 밑에 변호사 사무실에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일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님 이런 때 꼭 나가셔야 됩니다. 그걸 갖다 다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 저 변호사 사무실은 그런 시스템도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돈도 돈이지만 그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담한 기분일까 저까지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듭니다. 네, 이용혁 교수님, 네. 유족들은 좀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있을까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민사소송법에 소위 말해 형사처벌을 받을 자가 재판에 대한 이른바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권 변호사의 행위 자체가 소위 말해 사기의 행위에 해당되는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지 이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심을 통해서 5억 원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다시 소송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즉 바꿔 얘기하면 선관주의 의무를 해태하고 변호사로서의 성실한 의무를 해태한 이런 것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5억 플러스 위자료에 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권경의 변호사 일방적으로 각서도 썼고 그리고 재판 기간 중에 SNS에 또 정치 비판 글을 올렸다라고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권경의 변호사는 원래 이제 민변 출신의 변호사였습니다. 네.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 옛날에 이제 운동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민변 소속이었는데 그냥 조국 사태 때 이제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면서 조국 흑서의 이제 저자의 한 명으로서 네. 당시 진중권 교수나 김경률 회계사나 함께 이제 했던 부분이고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칼날을 세우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까지도 SNS에서 또 최근에 또 현 정부를 많이 비판하기도 했어요. SNS 활동을 했는데 저도 참 놀랐습니다. 이렇게 SNS 활동은 본인이 상식적으로 하면서 본인이 맡았던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에 나가지도 않아서 결국 지금 다 패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아마 본인은 지금 9천만 원 정도를 배상해 주겠다는 각서를 썼다. 네. 이렇게는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변호사의 어떤 직업윤리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이 피해자들한테는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동안 또 본인이 이런 사회정의나 이런 걸 위해서 또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주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에 비춰보면 자기가 맡았던 이 중요한 사건에 이 책임도 못하면서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가? 이거에 대한 또 의문도 있기 때문에 저는 권 변호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변협에서도 아마 징계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화제가 됐던 사건 사고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오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 랭킹쇼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요, 다음 주부터 10분 앞당겨서 12시 정각에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